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일 화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현재 구간 양 지수나 시장 상황 봤을 때 그 힘은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지루한 박스권을 대기하고 기다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일 테지만요. 이런 말을 하워드 막스가 했죠. 네. 가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수익이 없는 기간을 견딜 수가 있다고요. 이 지루한 장세는 나의 원칙을 가다듬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사실은 가치 투자의 철학이라는 거, 이게 철학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오랜 기간에 뭐 공부도 필요하고 또 인내도 필요하고 또 실패도 필요하고 이런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철학입니다. 가치 투자라는 거를 뭐 말은 좋은데 사실 이 가치 투자를 실제로 자기 투자에서 이렇게 투영해내는 건 이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이긴 합니다. 우리 예랑과 말씀대로 이렇게 좀 힘들고 지루한 시간을 견뎌낼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철학을 만드는 시간, 철학을 내 스스로 내재화하는 시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어차피 투자하면 1, 2년 하고 마실 거 아니고 돌아가실 때까지 뭐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실 거라면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시장 상황, 뭔가 불안하고 혼돈스럽고 뭔가 명쾌하지 않고 답답하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 그렇게 스스로 내재화하는 즉 자신만의 철학을 만드는 시간 이렇게 삼으신 것도 괜찮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철학을 내재화한다. 너무 듣기 좋은데요. 네. 오늘 그런 시간으로 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이슈, 현재 구간에서 어떤 것들이 움직이는지 네. 먼저 짚어주시죠. 예, 뭐 지수는 사실은 별로 좀 뭐 많이 올라가는 상태는 아닙니다. 플러스권이긴 한데 사실은 강보합 정도. 그것도 이제 장 초반보다 조금 상승률이 둔화된 느낌이긴 합니다만 아직 뭐 장 초반이니까요. 보시죠. 오늘 전체적으로 버블들 보시면 플러스권에 있는 섹터들이 사실 대부분입니다. 뭐 이런 거 참 좋죠. 오늘 뭐 가장 눈에 띄는 섹터는 새로운 섹터 하나 올라왔죠. STO, 이 토큰 발행증권 쪽인데 이쪽이 왜 이렇게 오늘 강한 모습을 보이는지 잠시 후에 좀 설명을 드리고요. STO하고 NFT는 이제 사실은 어차피 다 블록체인 기반이기 때문에 같이 있다 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오랜만에 전선주 플러스 수익률 좀 내고 있습니다. 7월, 8월 하반기 들어서 좀 숨고르기가 좀 길었죠. 다시 좀 반등을 하는 분위기인지 오늘 왜 오르는지 잠시 후에 또 설명을 좀 하도록 하고요. 보험주는 말씀 나온 김에 아예 말씀 좀 드리고 가죠. 보험주가 상반기 실적이 되게 좋았습니다. 보험 판매도 굉장히 늘었고 또 보험 판매도 질이 좋은 게 장기 보험 상품 판매가 늘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좀 아이러니한 거죠. 의료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환자분들이 요즘에 응급실이 되든 그냥 일반 병원이든 되든 간에 진료받기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의사를 만나서 진료를 받아야지 뭐 나중에 뭐 치료도 받고 뭐 수술도 하고 시술도 받고 그다음에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는 건데 환자가 요즘에 병원에 가도 뭘 제대로 하질 못하니까 보험료 청구 자체가 드문 겁니다. 그러니까 보험료를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사례가 줄어들다 보니까 앞뒤로 좀 계속 버는 거죠. 그래서 보험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고 그게 주가에 그대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주가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왕고래 또 올라왔고요. 전고체 쪽. 전고체도 삼성 SDI가 이 전고체 샘플을 이 럭셔리 차 회사들한테 공급했다라는 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 오늘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리튬도 오늘 오르고 있고 증권주 올라가고 있고요. 화장품주 잠시 후에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품주도 간만에 좀 오름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K뱅크도 오늘도 좀 괜찮고 유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보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오늘 자율주행하고 OLED 쪽, 뭐 자동차, 제약바이오 이쪽도 뭐 약세라고는 하는데 약보합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부분의 섹터들은 다 어쨌든 강보합이 됐든 뭐가 됐든 플러스권에 있다라는 거 뭐 참 그나마 오늘 장 지수가 좀 여전히 횡보이긴 합니다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좀 하나하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TO 들어가 보겠습니다. STO 법제와 빠른 속도가 생명이다. 사실은 좀 새로운 어떤 속보가 나와서 오늘 이렇게 STO 관련된 주가들이 흐름이 강한 건 아니고요. 최근에 이델리에서 STO 글로벌 서밋이라는 STO 관련 대형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여기서 나온 주제는 딱 하나로 요약이 됩니다. STO 빨리 법제화해야 한국이 글로벌 STO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는다 이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좀 STO 법제와 관련된 부분은 원래 21대 국회, 지난 국회에서 법안이 있었고 이게 거의 뭐 통과 근처까지 갔었는데
사실 아시겠지만 뭐 전국이 그 모양이니 이런 어떤 내용들 아주 민생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굉장히 큰 그렇지 않은 그런 법률안들 대부분 다 폐기가 되고 말았죠. 그 중에 하나도 이제 STO 법제안 문제인데 이거를 좀 국회 국민의힘 즉 여당 내에서 다시 좀 법제화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뭐 이거 자체가 결국 우리의 금융 선진화의 또 하나의 또 흐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뭐 딱히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자본 상품 같은 경우는 또 이 세제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이 물론 민감한 사안들이 있긴 합니다만 결국 언젠가는 법제화되긴 할 텐데 마냥 법제화를 기다리다가는 결국은 남들 다 이미 해서 안착이 된 상태에서 뒷북치다가 결국 우리가 이제 이미 그 코인에서 한번 봤습니다만 경험을 해봤습니다만 우리 투자자들이 이제 손실을 볼 수 있는 투자자들이 뒷밀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제화를 좀 빨리 하는 게 중요하다. 이제 이게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정치권에서 이번에 이제 사실 이제 국회도 개원을 했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도 좀 하나하나 처리가 되기를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관련 종목들 한번 볼까요? 저도 좀 새롭게 올라온 종목들이라 좀 살펴봤는데요. 지금 오늘 상한가 치고 있는 핑거는 금융 스마트 플랫폼 솔루션 업체고 B2C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갤럭시아 SM도 20% 넘게 올랐는데 이 회사는 스포츠 관련 서비스를 하는 회사고 밑에 K옥션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옥션 회사죠. 18% 넘게 오르고 있고 왜냐하면 이 STO 쪽에 이제 조각 투자가 들어가 있는데 조각 투자의 대표적인 이제 미술품이기 때문에 K옥션 등 이 옥션 관련주들이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뱅크웨어 글로벌은 금융 소프트웨어 회사고 그 밑에 있는 갤럭시아 머니트리는 전자결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입니다. 대부분 다 두 자릿수 전후, 두 자릿수 이상의 오늘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온 김에 NFT도 아예 한꺼번에 좀 가보겠습니다. NFT는요. 이게 이제 코인 관련돼서 봤을 때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코인 관련돼서 이제 많이 이제 들어보셨던 최근에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 보면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 그러면 암호화폐 쪽, 이 코인 쪽을 열심히 키우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NFT를 발행하기도 하고 실제로 트럼프가 NFT를 통해서 선거 자금까지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은 뭐 그렇게까지 해서 자기가 재선이 된다고 그러면 이 시장 키우겠죠. 본인도 갖고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오늘 NFT도 주가가 오늘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관련 종목들이 비슷합니다. 들어가 보시죠. 예, 앞서 말씀드렸던 갤럭시아 SM 나오고 있고 K옥션 여기서 또 나오고 있고 EV 첨단 소재는 FPCB 제조 업체라고 하네요. 여기도 17% 넘게 오르고 있고 앞서 보셨던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렇게 NFT 관련주들도 모처럼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섹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는 전선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선주 한번 가볼까요? 예. 전선주는 기사가 하나 나왔는데요. 가온전선 대표적인 전선업체 중에 이 중견 전선업체 중에 하나인데 이 회사의 이제 모회사가 LS전선입니다. 이 가온전선 LS전 상대로 792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한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투자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설 투자라든가 앞으로 시장이 좋아지는 것에 따른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하는 쪽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LS전선의 자회사 중에 GMP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의 주식 100%를 가온전선에 현물 출자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LS전선 그다음에 가온전선 이 GMP로 이어지는 소위 말하는 이제 수직 계열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GMP는 전선용 선재, 각종 케이블을 생산하는 업체니까 결국 이제 관련 업종에 있는 그런 회사가 되겠고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을 통해서 이제 비용 절감, 그다음에 생산 효율성 확대 등등등 이런 걸 노리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가온전선을 계기로 해서 이제 오늘 전선주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들 움직이는지. 예, KBI 메탈은 그 자동차 부품 관련주인데 계속 항상 이 전선 관련주에서 나오죠. 가온전선 오늘 3% 정도. 그다음에 이제 LS전선의 이제 지주회사죠. LS가 오늘 3%, 일진전기도 1%. 뭐 상승폭은 크진 않습니다만 오랜만에 전선주들도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서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보험주 말씀 나온 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보험주는 실적도 뭐 좋긴 합니다만 실적과 함께 동시에
이 밸류업 관련돼서 또 하나의 수혜주로 계속해서 거론이 되고 있고 이미 좀 주가가 좀 오르기도 했었죠. 거래소 밸류업 자문단 회의도 열렸고 그래서 이 밸류업이 이번 달에 밸류업 지수가 이제 거래소에서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그것도 같이 이제 겸비해서 보험주가 오늘 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험주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전선 관련주네요. 보험주 주가 이제 뜨면 잠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보험주 볼 수 있으면 보죠. 보험주는 어쨌든 호재가 좀 많네요. 예. 그 다음에 잠시 후에 이제 보험주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화장품주입니다. 8월 이후에 그 화장품주들 주가가 좀 부진했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들이 화장품주를 이제 저가 매수하는 경우들이 늘고 있고 어제 화장품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 보였던 게 이제 그런 하나의 일환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보험주 나오네요. 보험주 먼저 보겠습니다. 삼성화재 5%, 한화손보 3%, 삼성생명 3%. 근데 생명보험사들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전년 대비 수익이 좀 줄었습니다. 한 9% 정도 줄어든 반면에 손해보험사들은 12% 넘게 늘었습니다. 그런 점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들 때문에 생보사들보다는 손보사들이 조금 더 수혜를 좀 보고 있다. 이 의료 파업 관련해서. 그런 점들 감안하시면서 보험주들 좀 더 종목 고르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장품 얘기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네, 화장품 아까 얘기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8월 달에 화장품 수출액이 8억 4,500만 달러, 전년 동기 대비 20% 넘게 늘었고 그다음에 색조 화장품이 전년비 28% 증가해서 전체 화장품 수출 증가 중에서도 색조 화장품의 증가 폭이 더 컸죠. 지금 이제 상반기 때 이제 보다도 이제 하반기 때로 갈수록 색조 화장품의 이제 수출 어떤 포션이 더 좀 확대가 될 것이다 이런 해석이 그래서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한성 크린텍 12%, 제닉, 스피어, 코스맥스 4%, AS텍 3%. 보니까 역시 이제 CMO 관련 CDO죠. 이 ODM 쪽이죠. ODM 쪽. 이 화장품을 이제 주문받은 생산하는 업체들 여전히 괜찮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통을 하는 실리콘도 어제 좀 좋았고 오늘 여기 나오진 않습니다. 어제 이런 회사들 강한 모습을 좀 보여서 화장품주들이 다시 좀 반등을 할지 추세적으로 화장품주들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전체 화면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뭐 지수의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만 시장 분위기가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재료가 좀 있으면 이렇게 좀 반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좀 거래가 많이 좀 줄었습니다. 그런 점들은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거래를 좀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긴 합니다. 일단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미국의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미국의 경기와 관련된 부분들 또 금리 인상 폭 이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시장이 또 다시 한번 거래도 좀 늘고 거래 금액도 좀 늘어나는 그런 시장 흐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슈 브리핑 마치고요. 잠시 후에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 종목 얘기 자세히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종목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데일리온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분들이 많이 사고요. 그 외에는 네. 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서 계속 느끼는 감정이긴 한데 네네.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자, 우리 장 같은 경우에 어제 전일에 예. 미국장이 노동절 휴일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렇게 미국장이 휴장일 때 메이저 외나우 기관들이 좀 장난을 많이 칩니다. 심하게 내리꽂거나 심하게 올라가거나. 근데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이죠.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코스피 지수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 한번 더 보면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피 지수 차트를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코스피를 제가 이거 캡처를 해서 한번 제가 살짝 보여드리자면, 밑에 있는 이 구간에서는 지지선을 형성을 했었어요. 그렇죠? 일봉이 위에 있을 때는 추세선, 밑에 있을 때는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다가 뚫고 내려오면서 현재 구간은 이렇게 저항선으로 설정이 되면서 이 라인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이 2600까지 열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오늘 그 미국장 또 열리긴 하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봉에 있는 코스피의 일봉 저항선을 살짝 찍고 내려오는 상황이기 때문이죠. 네. 보수적인 접근이 여전히 좀 유효한 모습을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었고요. 종목 얘기 바로 넘어갈게요. 네. 미증시 휴장이기는 했는데 우리가 네. 뭐 사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 얘기는 또 안 해볼 수가 없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반도체 얘기 먼저 해볼게요. 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자, 반도체를, 엔비디아를 빼면 반도체 얘기가 나오질 않죠.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자, 엔비디아 차트를 제가 가지고 나서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요 라인에도 법칙이 있죠. 어떤 법칙이 있냐면 저항선 밑에서는 일봉 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저항선 역할을 하다가 뚫고 올라가면 이 라인을 찍을 때마다 계속 지지를 하면서 반등이 나오는 걸 또 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최근에도 이렇게 뚫고 올라와서 이 라인들을 지지 삼고 있다가 깨고 내려오면서 이 라인들을 이제 저항 삼고 내려온 모습인데,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주와 너무너무 밀접한 관련이 있죠. 자, 뭐 떨어지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떨어지면서 지수를 또 하락을 또 유도를 하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엔비디아가 위에 올라타야 되는 라인은 위에 있는 연두색 추세 저항선으로 봐야 되고요. 지금 목요일하고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일봉상에 이렇게 추세 지지선을 딱 지지를 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 전에도 보면 이 라인들 그대로 연결을 하면 이쪽 라인에서 저항선, 지지선 역할을 했던 걸 또 볼 수가 있어요. 저 지금 헷갈리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던 게 초록색 선 아니에요? 지금 네, 빨간 선 맞습니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밑에 빨간색 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 빨간색 선이요? 네. 예. 밑에 이 빨간색 선 보면 금요일하고 목요일자 일봉을 보시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추세선을 지지를 하고 끝이 났죠. 네.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이쪽 일봉 라인에서는 지선 역할을 했다가 그 밑에서는 저항선 역할을 하는 그런 라인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제일 중요한 라인은 미국장이 생긴다면 엔비디아를 꼭 보셔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라인인 게 이 밑에 일봉상 지지를 하고 끝난 이 추세 지지선을 깨고 내려간다면 밑에 있는 이 90불대 라인, 94불대 라인까지 다시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꼭 오늘 중점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 미증시 휴장이어서 일단 하루 쉬기는 했지만 네. 지난주까지의 이 차트 흐름을 일봉상 흐름을 보여주신 건데 최근에는 지지하고 버티는 모습을 보여줬단 네, 말이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오늘 다시 개장하고 나서 어떠한 흐름을 보이는지가 우리 반도체주들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날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약하거든요. 네, 약할 어떤 수밖에 구간에 없을 것 와 같아요. 있고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 우리가 네. 한번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추세선, 지선하고 저항선 중간부에 있는 그 라인입니다. 자, 제가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하고 어닝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이 많이 발견이 됐는데, 이때 어닝 시즌에도 제가 한번 나와서 말씀을 드렸을 때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오른 기억이 거의 없다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현재 그림에서 저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을 찍었습니다. 밑에 있는 추세 지지선은 이쪽 라인들에서 계속 저항을 삼던 곳이었는데 뚫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이 라인이 지지선으로 바뀌게 된 상황이죠. 자, 그렇게 해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반등이 나왔는데 반등이 나오고 나서 다시 조정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어디까지 조정이 나오느냐가 관건이죠. 오늘 같은 경우에 엔비디아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에서 다시 반등이 나오면서 M장으로 떨어지거나 그대로 반등이 이렇게 W자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 또 펼쳐지게 되는데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은 어디 위치에 있는지 꼭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있는 지지선 찍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흔히 투자자분들이 말씀하시는 쌍바닥 구간이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이 69,300원 정도로 보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자 엔비디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삼성전자도 한 번 더 다시 반등이 나오느냐 밑에 있는 지지선을 먼저 보느냐 그 차이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우리 SK하이닉스도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요? 자, SK하이닉스도 삼성전자와 흐름이 되게 비슷해요. 자, 네. 삼성전자하고 흐름이 되게 비슷한데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라인들이 어디쯤에 또 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하이닉스입니다. 이 SK하이닉스 그래프를 보시면 삼성전자하고도 그림이 되게 비슷하죠. 자, 그렇다면 오늘 엔비디아를 잘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 일봉상의 밑에 있는 바로 연두색 지지선 때문입니다. 자, 그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는 연두색 지지선 요 라인을 지금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한 2거래일째 지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혹여나 엔비디아가 조정이 나와서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으러 갈 경우에 SK하이닉스도 밑에 있는 지지선 요 라인들을 또 찍고 한번 반등이 나왔었죠. 이 라인들은 과거에서도 지지선이었고요. 올라간 상황에서 다시 내려와서 여기 지지선을 다시 찍고 반등이 나온다면 이렇게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혹시나 SK하이닉스를 신규로 노리시는 분들이 있다면 밑에 있는 이 빨간색 지지선 15만 3천원 라인 오늘 엔비디아가 빠지고 나서 밑에 더 94불대 지지선까지 내려가면 SK하이닉스도 같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차라리 저 밑에 있는 구간을 기다리는 게 어떠실까 합니다. 네. 자, 이어서 최근에 주태영 파트너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파트가 있어요. 방산주인데요. 네. 오늘쯤에 또 다시 한번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네네. 자, 현대 롯데물질 제가 또 가지고 나왔는데 네. 아주 또 중요한 뉴스가 또 하나가 나왔습니다. 아, 어떤 뉴스였나요? 이거는 그 방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이잖아요.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지역에 불세포가 발견이 됐습니다. 불새. 네, 불세포가 뭐냐면 북한산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러시아에 지금 수출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불세포 대전차 미사일이. 그렇다면 지금 대량 생산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많고요. 불세포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나라 K2 전차를 많이 비교를 하시는데 K2 전차에 불세포가 다가갈 때 능동 방어 시스템이 분명히 가동을 합니다. 네 번을 방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우리 K1, A2 계열 그런 K1 계열은 지금 현재 능동 방어 시스템이 없는 상황이라서 좀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유럽에서 지금 방산 그 전시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대 로템이 또 한 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왜냐하면 저 폴란드 정부와 그리고 방위사업청 그리고 우리 한국의 현대로템이 지금 머리를 맞대고 지금 협상을 벌이고 있는 게 지금 능동 방어 시스템도 마찬가지지만 재민 기능도 추가해달라 이러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가 드론에 포탄을 매달아서 탱크 상단부에서 떨어뜨리면 탱크를 또 뚜껑을 날려버리는 그런 드론이 있거든요. 민간인 드론인데 재밍 시스템이라 해가지고 드론에다가 쏘게 되면 갈 곳을 잃고 추락하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이 재밍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목표점을 찾을 수 없게 만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대 로템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지금 매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좀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현대 로템 그래프를 보면서 한번 현재 위치가 어디에 와 있는지도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밑에 있는 추세선에서 그대로 연동이 되어 오던 그 라인들을 계속 지지를 하면서 올라왔고요. 자, 중요한 저항선이 있습니다. 일본 고점상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이 계속 나왔었는데 그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도 현재 뚫고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죠. 자, 요 라인들이 지금 저항선을 지금 뚫고 올라가면서 그 라인들을 또 지지를 하고 제가 예전에도 한번 51,000원 말씀을 드렸는데요.
51,000원 이하에서 한번 매수를 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라인에서 또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항선이 지지선으로 바뀐 상황이고요. 자,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왼쪽에서 그대로 이어오는 이 추세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현재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어요. 자, 아래에서 올라와서 현재 왼쪽으로 진행을 하면서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머리 구간을 만들러 올라간다면 위에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 마련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65,000원 정도 되는 저항선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헤드앤숄더 왼쪽 어깨 라인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딱 지지선이 51,700원에서 밑에 51,000원대 라인 있는 그 라인이니까 요 밑에 있는 빨간색 지선 라인들을 오시면 한번 매수로 대응을 하신다면 위에는 65,000원까지 헤드앤숄더 머리 구간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증권사에서 현대로텀을 네. 방산주 최선호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보고서도 최근에 나왔었는데 네. 워낙 방산주 좋아하시니까 이게 네. 최선호주라서 첫 번째로 들고 나오신 거예요? 지금 불세포 때문에도 그렇고 제가 워낙에 탱크나 뭐 자주포 이런 계통을 또 좋아하긴 합니다. 근데 최고의 방산 종목은 저는 LIG 넥슨이라고 개인적으로 LIG 생각을 하고 넥슨이요?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LIG 넥슨을 안 들어볼 네. 수가 없잖아요. 자, 그럼 LIG 넥슨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하와이 림팩 훈련에서 6척의 무인 드론 보트를 6발로 전부 다 격침을 시켰던 그런 뉴스가 나왔었죠.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국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비룡, 그리고 청궁 같은 그런 청궁2 같은 대공 그 방어 무기도 지금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찬가지 저기 그 군함의 시위즈2 사업에도 하나 시스템하고 지금 수주전을 벌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LIG 넥슨 같은 경우에 현재 주가가 어디에 있는지 수렴 구간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서 매수점이 왔나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프를 보시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LIG 넥슨 같은 경우에 목표점을 두고 대응을 할 수 있는 라인들은 이쪽 라인들이죠. 요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조정이 한번 나왔었는데 그대로 연결되는 이 라인도 추세선을 똑같이 한번 설정을 해보시고요.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요 라인과 위에서 내려오는 이런 삼각수렴 구간에 현재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올라가게 되면 위에는 이 파란색 저항선이죠. 요 라인과 위에 있는 저항선 이쪽 빨간색 추세선이 연결된 그 라인들도 볼 수가 있는데, 자, 그렇다면 바로 위에 있는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23만 3,000원, 600원, 23만 3,500원 정도 되는 라인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 구간은 삼각수렴 구간이고요.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 라인을 살짝 뚫은 상황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이 LIG 넥슨을 매수를 하신다면 최적의 날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었다라는 의미는 한번 위로 가겠다는 생각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고, 내일 일봉상 위에 있는 저항선을 지선 삼아서 올라가게 될 경우에 한 번 더 과거처럼 이렇게 크게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생각을 해서 오늘 현재가가 19만 5,200원 정도 되는 이 라인들인데요. 이 라인들 아래에서는 충분히 잡으셔도 수익이 나지 않으실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LIG 넥슨 꼭 주시를 하시면서 꼭 포트폴리오에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주 파트너의 방산주 최애 종목은 LIG 넥스원이었는데요. 이 우리가 차트를 통해서 제가 종목이 다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네네. 주 파트너의 관점에서 삼각수렴 후에 돌파의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 그 네. 이후에 좀 강한 상승이 동반되는 경우가 왕왕 자주 네, 있었기 많았습니다. 때문에 LIG 넥스원도 현재 구간 정도 이하라면 접근해보는 게 좋겠다. 네, 맞습니다.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는 관점을 전해주신 것 네네. 같아요. 방산주 이렇게 두 개로 끝내면 아까워서요. 네. 아쉬워서 한 곳 더 볼게요. 네. 어떤 자, 부분을 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HD 현대중공업을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좀 전에 삼각수렴 말씀하셨잖아요. 그 삼각수렴을 어떻게 하고 나서 올라갔는지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특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아래에서 삼각수렴을 하다가 올라온 그런 차트인데요. 자, 밑에서부터 보시면 요 라인들을 계속 저항을 사면서 내려오고 있는 차트였어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이 라인들, 이쪽과 연결된 라인들을 보시면 이 빨간색 추세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계속 반등이 나오던 그런 그림도 볼 수가 있죠. 자, 이 삼각수렴 구간을 뚫고 나서 요 라인들이 한 12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22만 5천 원 고가로 올라갈 동안에 이렇게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온 그런 그림을 한번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그림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자, 현재 그림 같은 경우에는 자, 제일 중요했던 그런 라인들로 보여지는데 밑에서는 지지선과 저항선 역할을 하던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했더니 요 라인들을 지지를 하고 블로킹한 상태에서 내려왔다가 뚫고 올라간 그림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 라인들을 한 2, 3일간 계속 지지를 한 후에 뚫고 내려온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밑에 있는 지지선에서 올라간 상황에서 단기 M자를 그리고 밑에 있는 지지선을 찍고 내려온다면 저항선을 찍고 이런 식으로 다시 W자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 M자지만 단기로 보면 W자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림으로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밑에 있는 지지선 같은 경우에 18만 5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충분히 매수를 잡으셔도 되는 가격이 18만 3천 원서부터는 매수를 잡으셔도 충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18만 원 6천 원 아래에서는 솔직히 매수를 잡으셔도 수익 나는데 대응하시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매수 대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가격 전략까지 챙겨봤습니다. 그럼 주태영 파트너가 오늘장에서 유독 더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는 종목이 네. 있다면 바로 이어서 말씀 주시죠. 자, 오늘장 제일 관심 갖고 보는 종목이 네. 삼성 SDI입니다. 삼성 SDI요. 자, 삼성 SDI는 제가 그동안에 이 삼각수렴 구간에서 계속 안쪽에 머물러 있어서 한 번도 매수를 드린 적이 없는데 네. 지금 삼각수렴 구간을 지금 현재 뚫고 나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BMW 그리고 포르쉐, 페라리, 람보르기니의 지금 전고체 이 배터리를 샘플을 지금 넘겨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상황을 앞두고 미리 일단은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는 그 제스처가 지금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슈퍼카 업체들의 지금 전고체 배터리를 샘플을 넘겨서 이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요. 자, 얘기 듣기로는 일단 1000km를 갈 수 있는 그런 전고체 배터리이고, 그리고 화재의 위험성도 많이 줄어드는 그런 삼성 SDI의 그 그림이 또 나오고 있고, 한번 매수점으로 한번 삼아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구간은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해서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죠. 자, 그럼 그래프를 보시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 기존에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저항선, 일봉 저항선 고점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어요. 그럼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왔으니까 저 파란색 저항선 밑에서는 매수를 보지 않으셔야지 정상이시죠.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밑에 있는 이 지지선 라인들을 보시면 저쪽 왼쪽하고 연결된 그 라인들하고 그대로 연결된 라인인데 밑에 딱 찍지 않고 올라간 상황이에요. 근데 현재 그림에서는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한 그림으로 보고 한번 대응 자리를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까지 다 찍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 51만 4천 원 정도 되는 저항선이거든요. 근데 저 저항선까지 그럼 간다고 치고, 자, 매수점은 어디로 잡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게 또 우리가 또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쪽 저점 라인과 제가 저점 라인들을 하나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요 라인들을 연결을 하나 했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맺힌 일봉상 최저점 지지선과 그리고 2월 28일, 7월 1일자 지지선들하고 그대로 연결을 했는데 그 라인 위에선 지지선 역할을 하고 뚫고 내려와서는 저항선을 역할을 했던 그 추세 라인을 타고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라인을 또 지지를 하고 올라가면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자, 밑에 내려오면 36만 원서부터 35만 4천 원까지는 매수를 보셔서 상방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하게 되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러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를 했다. 이제 곧 매수점으로 삼고 이제 상방으로 대응을 하는 그런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전고체 전지 상용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삼성 SDI를 주태영 파트너가 오늘 꼽았는데요. 이 삼각수렴 저항선을 돌파한 시점, 그런 시그널들이 지금 잘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매수의 타점으로 삼아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첫 번째 샘플보다 조금 개선한 B 샘플을 슈퍼카 업체들의 이 샘플을 공급을 했다라는 보도가 전해진 겁니다. 네네. 그런 이슈들도 있다니까 함께 가격적인 전략과 함께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주태영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들과 시장 얘기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매주 화요일날은 마케팅 센터장으로 계시는 권수연 기자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권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우리 부동산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뭐 창고 얘기도 만 했었고 펀드 얘기도 좀 했었고 뭐 등등등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이 부동산 펀드 관련 얘기를 좀 처음으로 좀 해봤으면 합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 특히 뭐 샌프란시스코 뭐 등등등 뭐 워낙에 뭐 가격이 뭐 크게 떨어졌다 이런 얘기를 아마 외신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많이 들으셔서 부동산 펀드 괜찮겠어라는 생각들을 하실지 몰라서요. 오늘 실제 상황이 좀 요즘 어떤지 한번 그거부터 좀 살펴보죠. 일단 국내 펀드 수익률을 집계하는 기관들이 집계하는 펀드가 모든 펀드를 커버하는 건 아니지만 9월 2일 기준으로 한번 이제 수익률을 좀 봤어요. 근데 설정이 10억 원 이상인 이제 국내 부동산 펀드의 수익률을 좀 먼저 봤는데 올 들어 수익률이 9.11%로 나왔고 그래요? 국내 부동산 펀드입니다. 그러니까 국내 부동산 펀드라는 건 국내 부동산 자산에 투자하는 그렇죠. 거. 예. 그리고 2년 수익률 보니까 11% 정도 되고요. 5년 수익률이 이제 30% 이상인데 그러네요. 저기 나오는 거는 아마도 제가 9월 2일자로 오늘 아침에 다시 업데이트 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저거 수치는 어제 이제 그 최근 수치로 본 게 8월 30일자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업데이트한 거로는 지금 말씀드린 게 맞고요. 해외 부동산 펀드를 보니까 올 들어서 7.6% 손실이 났어요. 그러네. 그러니까 미국 상황 안 좋은 거가 반영이 좀 많이 뭐 된 미국, 거네. 유럽,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미국이나 유럽의 대도시의 이제 중심지에 있는 코어 자산들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그나마도 이게 최근 들어서 마이너스가 줄어든 건데 1년 수익률 보니까 마이너스 18%대고요. 아이고야. 2년 2년 수익률은 마이너스 20%입니다. 5년 수익률은 그래도 플러스이긴 한데 플러스여도 2%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요. 이게 워낙에 코로나19 팬데믹 때 오피스 빌딩 이제 수요 급감하면서 공시률이 쭉 올라갔잖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다 이제 이 폐쇄. 그래서 재택근무가 이제 일상화가 그쵸. 됐고, 그러니까 오피스에 대한 수요가 없어지고 이러면서 공시율이 쭉 올라갔는데 이게 코로나19 끝나고도 보니까 해외는 하이브리드 근무 체제가 이제 정착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라는 거는 일부 오피스 그리고 일부는 재택근무. 재택. 근데 대부분 이제 재택근무가 정착이 좀 된 상태고 아. 우리나라는 좀 반대긴 하죠. 우리나라는 뭐 보니까 K 꼰대 문화라는 표현을 좀 쓰긴 하던데 일단 사무실로 와. 내 눈앞에 보여야 돼. 내 눈앞에서 일해. 약간 이런 그쵸? 문화들이 좀 있긴 문화가 하죠. 있죠. 예. 근데 어쨌든 이 해외 부동산 같은 경우는 오피스 빌딩은 특히나 뭐 오피스 빌딩의 거래 규모가 워낙에 크잖아요. 뭐 네. 조단위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여러 가지 자금 조달 구조를 짭니다. 근데 그중에 이제 대출도 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대출을 받아서 뭐 빌딩을 산다고 할 때 뭐 이자 이런 것들은 임대료를 받아서 갚는 구조로 짜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공실이 나기 시작하고 임대료가 안 들어오고 이러니까 일단 대출에 대한 이자를 갚기가 좀 힘들어지는 상황이 그렇죠. 좀 되기도 하고
거기다가 빌딩 가격이 하락하니까 이 사실 부동산 투자할 때는 담보 가치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 빌딩이 어느 정도 담보 그렇죠. 가격이 있으니까 이걸 담보로 이거에 몇 퍼센트를 이제 빌려주고 이런 식인데 빌딩 가격이 하락하니까 담보 가치가 하락하고 그러면서 이제 발생하기 시작한 게 우리가 기한 이익 상실이라는 표현을 좀 네, 많이 쓰는데 네. 영어로는 이제 EOD라고 해요. 그러니까 Event of Default를 이제 줄여서 EOD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디폴트 상태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 만기일 이전에 채권자들이 대출 회수, 그러니까 대출 갚아라고 이제 요구를 하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기한이 상실 난 그런 빌딩들이 좀 많이 생겼었고 그게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로 그동안 많이 됐었던 그렇죠. 샌프란시스코니 뭐 뉴욕의 맨하탄이니 뭐 파리, 뭐 런던 이런 중심지에 있는 빌딩들이 많이 이렇게 기한 이익 상실이 좀 났었습니다. 게다가 이제 금리가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 끝나고 근데 금리가 올라가니까 인수하면서 드렸던 대출 받았던 그 대출금에 대한 금리보다. 이자 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죠. 빌린 돈이 이제 만기가 돼서 우리가 보통 이제 리파이낸싱을 한다고 하는데 그 리파이낸싱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건물 가치 떨어졌죠. 그렇죠. 금리 올라갔죠. 리파이낸싱을 하려면 이제 새로 올라간 금리를 적용해야 되는데 과연 임대료는 줄었는데 이 금리를 감당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러니까 이제 EOD 상태가 나는 경우들이 많고 그리고 결국은 이게 우리나라가 2018년, 2019년 이럴 때 해외 대체 투자 붐이 불면서 맞아요. 해외의 주요 도시의 주요 랜드마크 빌딩들을 좀 많이 샀었어요. 우리 뭐 대형 금융회사들 그렇죠.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파리의 마중가타워 이런 데들은 우리나라 증권사들끼리 가서 입찰 경쟁을 해서 가격을 좀 올려놓는 올려서. 그래서 거의 뭐 최고가에 사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때 너무 거품 낀 거 아니냐라는 이제 우려도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떨어져서 실제 자산 가치 하락에 따른 손실 또 이제 공정가치 평가를 하면 반영이 될 수밖에 그렇죠. 없고 이런 것들이 지금 다 부동산 펀드에 손실도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이게 사실 금리가 이제 좀 하락하는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로 좀 돌아서면 좀 나아질지는 모르겠는데 아직도 해외 부동산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 시장이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이렇게 좋고 뭐 가격 오르고 이러면 일반 개인 투자자나 네. 나름 전문가라고 하는 그런 금융기관에 있는 사람들이나 탐욕에 빠지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게 우리 공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부메랑으로 지금 현재 네. 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제 주로 우리가 이렇게 상태가 좀 안 좋은 상황이 안 좋은 거는 해외 부동산 사례를 네. 좀 주로 말씀하시던 거고 처음에 국내 부동산 펀드 네. 수익률 말씀하신 걸 보면 국내 오피스나 국내 빌딩 네. 같은 거는 괜찮다 이거 네, 아닙니까? 나쁘지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K 꼰대 문화 때문에 이제 오피스로 복귀하는 수요들이 좀 많이 늘었고 이 오피스 지금 이제 서울의 3대 권역, 뭐 강남권, 강화문권, 뭐 여의도권 이렇게 3대 권역의 공실률을 보면 우리가 보통 이제 자연 공실률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제 임차인이 이사 나가고 뭐 그렇죠. 리모델링하고 이러면서 잠깐 비는 시간들 그렇죠. 있잖아요. 이런 자연 공실률을 보통 5% 정도로 보는데 5%는 한참 밑도는 수준이에요. 반면에 미국의 1분기 오피스 빌딩 공실률을 보면 한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거기다 올해 상반기만 놓고 봐도 3대 권역의 오피스 빌딩 가격이 평당 3,445만 원인데 이게 작년 하반기 대비로 보면 338만 원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오피스 빌딩 가격은 해외와는 다르게 이제 오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쨌든 임차 수요가 있고 뭐 임대료가 꼬박꼬박 들어오고 이러면 이제 그 부동산 가격이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오피스 빌딩이 해외와 국내 부동산 간 차이가 나니까 올 들어서 해외 부동산 펀드에서는 2,400억 원 정도가 순유출이 됐거든요. 그렇겠죠. 근데 국내 부동산 펀드로는 한 3,000억 원 정도가 순유입이 됐습니다. 이렇게 돈이 두른다는 얘기는 네. 지금 좋아서 두르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네, 그런 기대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이제 그렇죠, 어느 정도 그렇죠. 일조를 하고 있는 것 부동산이니까.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부동산 관련 투자는 네. 국내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뭐 소위 말해서 주식은 뭐 서학개미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뭐 많이 넘어가 있는 무게 중심이 가 있는 얘기를 하는데 개인 투자들 기준으로 네. 봤을 때 그러면 부동산 펀드는 국내로 더 집중을 하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국내 자산운용사들의 뭐 공모, 사모, 부동산 펀드의 거래를 보면 해외 거래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이제 국내 부동산 거래를 했었는데 저 같아도 안 할 것 같아요. 그쵸. 맨날 이런 소식 들려오는데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이제 뭐 저가 매수할 기회다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데 아직은 그 시점이 아니라고 좀 그렇죠.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상업용 부동산 상반기만 놓고 보면 이제 거래 규모가 한 8조 원 정도 됐었는데 이게 전년 동기 대비로 보면 한 3% 늘어난 거거든요. 거래도 늘고. 근데 사실 이
2분기만 놓고 보면 1분기보다는 조금 줄어들긴 했었어요. 한 3조 7천억 원 정도라서 1분기보다는 한 12% 정도 감소를 하긴 했는데 이거 상업용 부동산에서도 이제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스 빌딩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거기 뭐 물류센터도 있고 그렇죠. 이제 호텔도 있고 네, 네. 이제 근린 생활시설 같은 이제 리테일 상가. 자산들, 네, 상가 상가 건물도 같은 있고 거. 이런데 네. 물류센터가 2분기에 이 국내 부동산 거래 규모 중에 한 35%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 오피스 거래가 33%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호텔, 그 다음이 근린생활시설 이런 순서로 이제 갔는데 뭐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들이 좀 요새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물류센터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쿠팡이라든가 SS라든가 이런 대형 유통업체들이 물건을 쌓아놓고 이제 집화하고 뭐 이런 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물류센터도 사실은 코로나19 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조금 이제 업앤다운이 좀 있긴 한데 그렇겠죠. 뭐 물류센터는 아까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긴 할 텐데 오피스 빌딩들도 좀 요새는 관심들이 좀 많이 가고 있는 분위기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물건이 좀 이렇게 네. 좀 큰 거 오피스 빌딩 네. 같은 거죠. 뭐 그다음에 어디 강남이든 광화문이든 뭐 여의도든 이런 네. 지역에 뭐 이런 것들이 좀 뭐 네.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매물로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분위기예요. 특히 이제 초대형 오피스 빌딩 중에 제일 관심인 게 여의도 IFC 건물인데 아, 그렇죠. 그렇죠. 여의도 IFC 건물이 지금 굉장히 큰 건물이에요. 동이 세 개잖아요. 크게. 오피스 세계동이 있고 네. IFC 몰이 있고 아, 지하에. 콘레드 건물이 이제 별도로 있거든요. 아. 근데 이 중에 이제 콘레드 건물은 이미 ARA 자산운용에 매각하기로 4천억 원에 그것만 떼어서 이제 팔기로 그 했고 호텔 있는 거. 이 IFC 건물의 주인은 캐나다 자산운용사인데요. 브룩필드 아. 자산운용이라는 곳이 예, 이제 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네. 그 콘레드 서울은 분리해서 매각을 이미 해서 아마 이달 중에 거래가 완료될 것 같고요. 나머지를 이제 팔기 위해서 지금 수요조사 차원에서 매각 이제 자문사들을 좀 구하고 있는 중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문사들한테 입찰 제한 요청서를 발송한 상황인데 브룩필드가 IFC를 인수한 게 2016년이었거든요. 그때 뭐 이 IFC 건물 자체가 연면적 기준으로 한 15만 평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건물이고 그때 뭐 산 이후에 지금 꽤 시간이 흘렀잖아요. 근데 한 예상 가격이 한 4조 원 정도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2011년에 아마 기억하실 것 같은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 매각을 하기로 하고 그때도 이제 입찰을 붙여서 미래에셋 자산운용하고 이제 이지스 자산운용이 붙어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4조 1천억 원을 써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됐었거든요. 그게 2021년. 2021년 3년 전 네, 얘기인데 그때도 2021년에서 4조 1천억 원 정도. 그렇죠. 근데 그때 미래에셋이 리츠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었었어요. 뭐 보통 그렇게들 하잖아요. 근데 국토부가 이 그러니까 리츠는 또 국토부 소관이거든요. 아. 근데 국토부가 이 리츠 설립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를 않아서 자금 조달 아, 계획이 좀 꼬였고, 꼬였네. 아. 그래서 이 딜 자체가 좀 무산이 됐는데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된 다음에 이행보증금 2천억 원을 넣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2천억 원을 두고 법정 이제 소송을 좀 하고 있긴 합니다. 돌려줘야 된다. 이거는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과실이 아니라 국토부가 승인을 안 해준 거기 때문에 미래에셋 자산운용 우리 쪽 과실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브룩필드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행 보증금을 넣었고 딜이 안 된 거면 이거는 돌려주면 안 되는 거 귀책사 아니냐. 이거 누구한테 있던 그래서 거야, 지금 이건. 법정 소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와중에 이제 3년 만에 다시 매각에 나서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한 4조 원 좀 넘는 수준에서 결정되지 않겠냐라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저는 그래서 좀 공 기자 말씀 네. 듣다 보니까 2016년도에 브룩필드가 IFC 인수할 때 얼마 인수했을까 그게 되게 궁금해지네요. 그때 6천억 원인가 하여간 1조가 훨씬 안 되는 금액이. 1조 정도 인수를 했던 것 1조 같은데 제가 정도. 그거는 정확하게 지금 그러면 1조 정도라고 쳐도 야, 이게 꽤 많이 10년도 채 안 된 기간에 그렇죠. 대단하네요. 3조를 번다 얘기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4조 1천억 정도로 한다고 하면 그다음에 제가 뭐 듣기로도 광화문 파이낸스 네. 센터도 되게 광화문에 나름 이게 랜드마크잖아요. 랜드마크죠. 거기도 그쵸. 계속 매물로 나온다 얘기가 뭐 이렇게 언론지상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여기는 그 싱가포르 투자청이 보유하고 있는 데인데요. 2000년에 인수한 건물이어서 그때가 이제 오래됐죠. 외환위기 외환위기 직후였고 때죠. 예. 그때 이제 외국계 투자사들이 국내에 이제 자산들을 좀 쓸어 담던 시기였잖아요. 그때 3,500억 원에 사들였어요. GARC가 그 이제 싱가포르 투자청을 우리가 GARC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 매각 자문사 선정을 위해서 여기도 입찰 제안서를 발송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지금 24년 만에 이제 매각에 나서는 거잖아요. 한 1조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건물 자체가 워낙에 그 외국계 금융사들이 입주하는 건물로 이제 만들어진 데고
그 광화문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도 좋고 입지도 좋고 랜드마크 건물이고 이래서 뷰도 좋고 뭐. 굉장히 뭐 관심들을 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3,500억 정도에 사서 한 24, 5년 만에 1조 원대 1조 원 정도. 한 1조 5천억 원 정도 1조 거론되고 5천억 있어요. 정도. 네. 그러면 굉장히 잘 한 거죠. 그럼요. 그렇죠? 네. 네. GIC는 워낙에 우리나라의 다른 요지의 부동산들도 많이 담았던 곳이라서 뭐 이거를 팔아서 그 자금으로 국내에 재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싱가포르로 다시 회수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 뭐 국내 주식 투자 이런 데도 좀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재투자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일단 지금까지 말씀 들어봐서는 오히려 해외 쪽보다 네. 좀 더 안정적이고 물론 이제 중심지 위주긴 네. 한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뭐 굳이 자기네 나라로 가져야 될 이유는 없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 근데 결국은 시장 분위기는 어쨌든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금리나 이 그쵸. 분위기가 어쨌든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걸 네. 감안하면 앞으로 그렇게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특히 초대형 빌딩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조단위니까 그러니까. 대출을 끼지 않고는 그렇죠. 이제 힘들거든요. 그럼 금리가 낮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 아 그러면 조금 조달이 쉬워지겠네. 그러면 원매자들이 좀 많아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가 이제 매각 타이밍이겠네. 그렇죠. 이래서 이제 매물을 좀 내놓는 경향이 좀 있는데 초대형 아닌 이제 중대형 빌딩들도 많이 매물로 나와 있긴 해요. 뭐 서울 강화문 인근의 크레센도 빌딩이라든가 뭐 서울역 인근의 KDB 생명 타워라든가 뭐 강남역의 NC 타워 1, 뭐 코레이트 타워 이런 데들이 지금 매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국내 오피스 빌딩의 거래량은 좀 가면 갈수록 좀 활기를 띨 그러게요. 거다라는 전망들이 좀 있습니다. 게다가 금리도 내려가고. 네. 그게 지금 오피스 빌딩 얘기를 하셨고 아까 그 이쪽에 부동산 펀드에 이제 그 사들이는 그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이제 하나 우리가 했던 거고 두 번째 호텔도 네. 사실은 되게 관심이 많이 갈 만한 매물인 것 같아서 이쪽은 어떻습니까? 호텔은 이제 코로나19 때 약간 미운 우리 새끼가 됐었던 그랬죠. 자산이었죠. 워낙에 관광객들 줄어들고 이러니까 공실도 되게 높았고 그래서 그 시기에 호텔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텔을 인수해서 용도 변경해서 주상복합이라든가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는 수요들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쉐라톤 팰리스 강남이라든가 르메디앙 서울 그리고 밀레니엄 힐튼 서울역 앞에 그러니까 다 5성급 호텔들인데 이런 것들을 인수를 해서 다시 개발하는 거 용도 변경을 해서 워낙에 그러면 서울역 거기 힐튼 호텔 옛날 그거가 그렇죠. 지금은 호텔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서울 이제 주요 입지에 있는 이 호텔들인데 워낙에 뭐 강남이든 서울역 근처든 땅이 없잖아요. 개발할 수 맞아요. 있는 땅이 제한적이니까 이런 호텔들을 사들여서 어차피 이제 코로나19 때는 뭐 관광객도 줄어들고 이러니까 이거를 인수를 해서 용도 변경을 해서 오피스 빌딩을 개발하면 개발차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네. 뭐 목적들이 좀 있었고 근데 이게 또 코로나가 종식되고 났더니 호텔이 또 이제 100조로 그러니까 좀 거듭난 또 부족하잖아요, 상황인 거예요. 또 이제. 뭐 관광객 늘고 거기다 이제 5성급 호텔이 줄어드니까 호텔 공급은 이제 객실 공급이 좀 줄어든 그러네. 거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 때도 그랬지만 이제 호캉스 수요들이 맞아요. 좀 요즘에 그거 많아지고 많아요. 네. 이게 서울에 살면서도 어디 여행 가서 호텔에 머무는 게 아니라 서울에 살지만 그냥 5성급 호텔에 가서 뭐 아침 조식 맛있는 거 먹고 맞아요. 호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이렇게 이제 즐기는 문화들이 좀 생기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호텔 객실 평균 단가가 한 18만 6천 원 정도 됐는데 이게 코로나19 이전보다 한 40% 정도 오른 수준이라고 그래요? 하고요. 지금 호텔 객실 이용률이 서울 보면 한 80% 수준인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급은 줄었는데 이제 이 지금 코로나19 엔데믹이 되면서 다시 호텔 공급이 좀 늘어서 거의 코로나19 전과 좀 객실 공급은 좀 맞춰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호텔 예를 들어서 뭐 꼭 거기만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렇죠. 그 호텔 회사 중에서 상장된 회사들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거기도 그렇죠. 실적이 저 괜찮게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따로 따져보진 코로나19 때 않았지만. 적자였던 데들이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제 요진그룹이랑 K클라비스가 같이 인수했던 이태원의 캐피탈 호텔을 네. 인수할 때만 해도 주변에서 아 이거 그냥 용도계 변경해라 이런 조언이 좀 많았대요. 근데 요진그룹에서 아 그냥 호텔로 리모델링해서 5성급으로 만들겠다. 그래서 아코르 계열의 그 브랜드인 몬드리안 이제 브랜드를 가져다가 몬드리안 이태원으로 재개장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작년에 영업 흑자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한마디로 대박이 난 거네. 그쵸, 그쵸. 만들자마자 이렇게 재개장하자마자. 그죠. 그 예전에는 용도 변경을 목적으로 호텔을 인수하는 사례들이 좀 많았다면 요즘 들어서는 그냥 호텔 용도로 그대로 쓰면서 약간 뭔가 리모델링하거나 업그레이드를 해가지고 호텔로 그렇죠. 재개장하는 목적들로 인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랜드 호텔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주인이 좀 바뀌었고 그런데 호텔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고 이제 콘레드 서울도 이제 팔렸잖아요. 네. 근데 여전히 호텔로 아, 이어갈 그것도 그대로 예정이고, 간다고 하고. 히마크 그랜드 명동 이런 데들도 호텔로 용도를 계속 유지하면서 조금 뭔가 좀 업그레이드를 하거나 리모델링 하거나 이런 계획들을 좀 갖고 있는 것들이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5성급 호텔이라는 약간의 희소성, 네. 아까 공 기자 말씀하신 대로 5성급 호텔이 그때 코로나 이후로 좀 많이 줄었으니 이게 희소성도 좀 더 있어서 오히려 진짜 부가가치는 더 네. 금액도 더 받을 수 있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물류센터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압축을 해서 한번 좀 얘기를 일단 이 물류센터라는 게 이게 좀 아까 좀 조정 국면이었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단 물류센터 전체적으로 현재 업황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좀 어떤 겁니까? 이게 코로나19 때 워낙에 택배 물량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다들 온라인으로 그러니까요. 주문하고 오프라인 쇼핑을 안 하니까. 지금도 그렇고. 그때 물류센터 가격이 엄청 올랐거든요. 문값이 올랐는데 물류센터 문값이 오르니까 너도 나도 이제 물류센터 또 개발에 뛰어든 거예요. 그때 공급 과잉도 금리도 있었구나. 낮았고 그쵸. 뭐 이 자금 조달하기가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으니까 그래서 물류센터 공급 과잉이 되면서 이제 물류센터가 이제 호텔과는 반대로 미운오리 새끼로 좀 전락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게 뭐 다시 또 공급 과잉이 좀 해소되는 시점을 한 뭐 내년 정도로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 이제 해소가 되고 네. 후년 정도면 좀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다시 또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관심이 좀 뭐 일고 있는데 이 이커머스 시장이 계속 성장해서 그런가 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커머스 시장은 뭐 코로나19가 종식이 됐지만 그러면서 오프라인 쇼핑 수요도 좀 늘긴 했지만 여전히 우리가 네. 오프라인으로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수요들은 뭐 성장률 자체는 낮아졌지만 성장하고 있는 그렇죠. 상황이고 또 알리, 테무 같은 이제 C-커머스 맞아요. 이런 데들이 들어오면서 이것들도 이제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류센터에 투자하겠다고 뭐 계획도 발표하고 이러니까 이런 이제 새로운 신규 수요가 생기고 이러면서 조금 그래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네. 실제로 이렇게 전망할 수 있는 근거가 올해 상반기 물류센터의 미착공 물량이 95만 평이에요. 근데 건축 허가를 받은 게 98만 평이거든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고도 97%가 아직 착공이 못 들어간 상황인 거죠. 언제든 지을 수가 있는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1년만 해도 이 미착공 비율이 29%밖에 안 됐는데 이게 2022년에는 71%로 뛰었고 작년에 95%, 올해 이게 97%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미착공이 되면 일단 보통 이제 인허가를 받고 나서 착공까지 한 6에서 8개월이 걸리고 착공하고 나서 물류센터가 완공되기까지 한 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 오래 걸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2020년까지는 인허가 끝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공급이 막 수월하게 그렇죠. 됐었는데 지금 이제 한 2년간은 공급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그래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 물류센터를 착공하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자금 조달이 좀 힘들었고 자재값도 올랐고 자재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그러니까 공사 원가도 올라갔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인허가는 받아놨는데 와 이거 착공을 해야 되나? 자금 조달이 안 되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 이게 근데 또 금리가 좀 떨어지고 나면 착공이 조금 시작될 거고 그 착공한 물량이 공급되는 시기가 이제 후년 정도가 되면 후년 정도까지는 그동안에 공급이 안 됐으니까 조금 풀리지 않겠냐. 라는 이제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말씀은 공급 과잉이 해소가 되고 이제 사실은 부족 사태로 또 돌아설 수 있다, 전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어느 정도 예측이 된다 그러면 그럼 이제 물건값이 일단 이 물류센터의 그렇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공급도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커머스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수요가 계속 있잖아요. 늘고 있고. 그 알리테무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측을 해보면 매년 물류센터의 임차 수요가 한 80만 명씩 필요하다는 전망도 있어요. 80만 평. 그렇죠. 그러니까 물류창고 공사에 2년이 걸리는데 이 임차 수요가 80만 명, 그러니까 수요는 늘고 공급은 줄고 그러니까 이제 뭐 수급 불균형이 좀 내년부터는 완화가 될 거고 2026년부터는 이제 공급 부족으로 좀 돌아서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는 또 지금 이제 착공이 시작되면 또 이제 공급이 또 좀 그럴 수 있죠. 뭐 이게 어쨌든 이 시장이라는 게 이제 업앤다운이 좀 사이클을 있긴 타니까. 한 건데 한 2년 후에는 괜찮아지겠다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결국 인플레 그러니까 금리 수준이 상당히 중요하겠군요. 이것도 네. 역시 아무래도 부동산 분야이기도 하니까. 그러면 이제 뭔가 물류센터에서 시장에서 보시면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거래라든가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까? 실제로 외국계 투자자들이 좀 빨리 움직이는 분위기예요. 국내 투자자들보다는 사실 어제 그 누빈 자산운용이라고 미국 교직원 연금 산하에 있는 자산운용인데 우리나라에 와서 이제 기자간담회를 했었어요. 근데 네. 여기에서도 어저께 했던 것 얘기 중에 하나가 올해와 내년이 저평가된 부동산 인수하기 적기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이제 지금이 타이밍이다라고 좀 인지를 하고 있는 분위기인 거고.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물류센터에 대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이 이제 작년부터 좀 미리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작년에 이제 오피스 빌딩, 뭐 상업시설, 호텔, 물류센터 이렇게 국내 사업용 부동산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23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이제 그죠 3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국내에 투자된 해외 자본이 이제 3조 1천억 원 정도 되는 건데 국내 부동산에 이게 전년 대비로 한 32% 정도 늘어난 수치예요. 많이 늘었네. 그러니까 기회를 보고 있는 거죠. 네. 근데 그 중에서도 물류센터에 대한 투자가 70% 정도에 달했어요. 여러 이 자산들 중에서도 지금 물류센터가 투자 적기다라고 보는 건데 아까 그 IFC를 브룩필드, 캐나다. 있다는 예. 브룩필드 자산운용이 청량 물류센터를 작년에 6,590억 원에 인수를 했거든요. 이 청량 물류센터가 연면적으로 따지면 국내 최대 규모인데다가 쿠팡이 임차를 한 80%를 하고 있고 그럼 안정적이네. 네, 나머지 임차인까지 하면 90% 이상 임차가 되어 있는 상태라서 완전 A급 자산으로 이제 그러네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작년에 사들였고 미국계 부동산 투자사인 AEW 캐피탈 여기도 이제 인천 서구에 있는 물류센터를 3,100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뭐 또 경기도 여주에 있는 물류센터도 인수를 했고 싱가포르계 메이플트리 여기도 이제 경기도 이천에 있는 물류센터 이천에 물류센터들이 좀 많이 몰려 있긴 맞아요. 한데요. 한 1,5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 캐피탈랜드 여기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물류센터를 한 1,100억 원 정도에 인수를 했고 이제 올 들어서는 미국 부동산 기업에 이제 그 존스랑 라살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자회사로 라살 자산운용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이제 경기도 안성에 물류센터를 한 6천억 원 정도에 사들였고 이거는 준공되기도 전에 선매입을 한 사례예요. 얼마나 좋게 네.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지스 자산운용 이런 데들이 뭐 인천의 물류센터, 뭐 분당의 야탄 물류센터 이런 데 인수하긴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외국계 투자들이 좀 빠르게 압도적으로 많이 인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권 기자 말씀 듣고 나니까 그러면 부동산 펀드 국내용 특히 이제 이런 물류센터나 이런 쪽에 부동산 펀드 지금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뭐 투자할 만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이런 말씀하셨던 이런 물류센터 아니면 뭐 오피스 이런 등등에 대한 부동산 관련 이거 투자를 우리 같은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뭐가 제일 좋아요? 뭐 리츠가 가장 일반적인 거고요. 리츠도 이제 거기에 들어간 자산이 뭔지를 보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중요하잖아요. 리츠도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리츠지만 해외 자산들을 담은 것도 있고 국내 자산을 담은 것도 있고 국내 자산 중에서도 이게 A급 빌딩인지 뭐 아니면 B급인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리츠 설명서에 보면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임대료 수익이 얼마인지 배당률이 얼마인지 사실 우리가 리츠를 투자를 할 때는 배당을 보고 투자하는 맞아요. 게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금리가 이제 인하되는 시기이기 네. 때문에 리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졌고 사실 최근에 리츠 가격도 좀 많이 오르긴 했었어요.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을 보려면 내가 산 가격 대비 배당률이 얼마인지를 좀 봐야 되잖아요. 근데 최근에 좀 오르긴 했지만 금리 인하를 생각하면 리츠는 그 자산을 보고 투자하기에 좀 나쁘지 않은 시기인 것 같고 그리고 국내에서 나온 공모 부동산 펀드들도 이제 어느 지역에 어떤 자산에 투자하는지를 좀 꼼꼼히 따져보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뭐 부동산 투자로 크게 큰 돈을 벌기는 조금 어렵긴 하지만 진짜 쏠쏠하게 뭐 그러니까요. 배당 수익을 좀 얻기에는 좀 나쁘지 않은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결국은 금리 인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동산 관련된 여러 자산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특히 국내 자산들 이렇게 말씀을 좀 하셨기 때문에 부동산 펀드도 역시 리츠도 역시 국내 부동산에 좀 집중하는 그죠. 그리고 지금 그중에서 권 기자 좀 말씀 우량 들으신 자산들.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류센터라든가 이렇게 외국 네. 투자자들이 굉장히 지금 달라붙어 있는 이런 쪽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그런 쪽의 리츠 상품들을 한번 좀 꼼꼼히 잘 살펴보시면 사실은 지금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반 개별 현물 주식 투자한다는 게 리스크가 크잖아요. 이런 거는 뭐 배당도 확실하고 하니까 좋은 어떤 투자의 상품으로서 한번 검토해 볼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권 기자하고 말씀 잘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디토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슈가 음주운전 파문, 아이돌 마의 7년차 넘어서기, 피트 드 하빌랜드가 남긴 유산입니다. 요즘에 그 엔터주 투자하신 분들 마음에 그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텐데 뭐 뉴스 타이틀에 그런 거 많이 나오더라고요. JYP를 믿고 샀는데. 근데 이게 제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신세계 정용진 회장이 자사주를 매입하던가 아니면 JYP 수장인 박진영 씨가 매입을 하던가 뭔가 굉장히 마음적으로 의지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기업의 회장 그리고 기업의 가장 최고 책임자가 자신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게 굉장히 강력 매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 분들은 지금 당장 뭐 얼마의 손실이 났다고 해서 그게 빚도 아니며 그렇죠? 자기가 최대주주일 가능성이 높죠.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주식 중 산 것 중에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우리가 모든 자산을 우리는 뭐 그렇게 대기업 회장이나 최고 책임자만큼 그 자산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매입을 할 수도 없고 어차피 그리고 떨어져도 그 사람들은 자기 회사니까 상관이 없죠. 뭐 주식이 떨어진다고 자기의 사업을 접고 뭐 절에 들어갈 것도 아니잖아요. 속세를 등지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사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어떤 뭐 이게 단기로 보면 단기고 장기로 보면 장기고 기간에 따른 것도 개개인의 차가 있겠지만 어쨌든 사업을 뭐 몇십 년 동안 계속 해나간다고 했을 때 사실 뭐 그런 그게 숫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 플러스 마이너스에 불과하지 내가 마이너스 손실이 뭐 100% 났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사업을 접을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마이너스 100%가 났다? 그게 혹은 뭐 빚이 또 들어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큰 타격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강력 매수 신호로 파악을 하고 그냥 사버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그쵸 좀 무리한 행동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서 그 뭐 JYP가 사라고 했을 때가 뭐 9만 얼마였다 그 주식이 근데 지금 반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다시 그 9만 원을 가려면은 여기서 이제 2배가 다시 올라야 되는 거예요. 반토막이 나면은 역으로 올라가려면은 더 많이 올라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을 매수 신호로 삼으면 안 되고 이 지금 엔터주는 일반적으로 그 얘기는 이제 좀 가슴 아파서 한 얘기고 엔터주에서 일반적으로 조심해야 될 게 크게 몇 가지가 있죠. 뭐 이런 주의 사항들. 이게 일단은 이 7년차 그 부분을 주의해야 돼요. 특히 그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된 가수가 적을 경우에는 더욱더 신경을 써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뭐 사사라고 하겠죠. 사사. 지금 사실 더 빅히트 엔터테인먼트가 하이브로 바뀌었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시절에는 방탄소년단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 하이브라는 거대한 우물 안에 여러 가지 레이블들이 있고 시가총액상으로도 가장 큰 형이 돼버렸죠. 어쨌든 하이브를 필두로 해서 SM, JYP, YG 뭐 이렇게 있어요. 뭐 더 작은 엔터테인먼트사들도 있지만 그렇죠? 이거 여자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죠? 예전에 저기 뭐야 그 포미닛의 후예 그리고 여자 아이들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중소 엔터테인먼트를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우리가 그냥 사사로 지금 압축해서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사가 리드하는 대로 그 업황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 사사들 중에서 하이브, 그 다음에 SM, JYP 그리고 일단 YG가 가장 어떻게 보면 풀이 적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뭐 엔터테인먼트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아시잖아요. 거기에 있는 이걸 포트폴리오라고 부르면 되겠죠, 여기도. 이 가수들의 포트폴리오 자체가 YG는 숫자 자체가 몇 개가 없어요. 그렇죠? 빅뱅이 날아갔고 블랙핑크는 개개인의 계약이 실패했고 지금 뭐 베이비몬스터는 아직 숙성하지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고 지금 그 트랩이 저기도 마찬가지죠. 트레저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7년차 징크스에 오는 경우에 만약에 7년차 징크스에 걸려버리면은 이제 몇 개 없으니까 포트폴리오가 심각한 타격이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7년차 징크스가 도대체 왜 오는 건가? 7년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죠? 왜 7년인가? 7년이라는 거에 그냥 뭐 생각을 단순히 하면은 적용되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7년 하면은 초등학교도 안 돼. 그렇죠? 초등학교도 6년이잖아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아니면 2년. 7자라는 게 들어가는 때가 무지개 7밖에 없어요. 그렇죠? 무지개도 실제로 7가지 색은 아니지만 7가지 색깔 무지개라고 하니까 7이 생각나는 게 행운의 7 아니면 무지개 7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행운의 7, 무지개 7이 도대체
저거 엔터 업종에서 무슨 의미가 있길래? 자, 일단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이거는 워낙 고전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 뭐 당연히 이거 그 관람할 나이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 포스터는 굉장히 아직도 인상이 깊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올리비드 드 하빌랜드라는 분이시고 워너브라더스 소속이셨습니다. 우리 영화 보면은 맨날 그 WB 나오는 거 있었잖아요. 워너브라더스. 자, 뒷장으로 가보면은 이게 전 아직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옛날에 그 비디오 테이프 집에 어디 굴러다니는 거 이 장면인가? 신문인가 해서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이 장면, 이 남자랑 여자가 이 각도로 뭔가 바라보고 있는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지금. 근데 이게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데 저분이 이제 조연이죠, 조연. 이 주연은 아니고. 근데 이분이 워너브라더스 소속인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일단 떴어요. 그래서 아카데미상 후보에 노미네이트 됐는데 그 상 수상에는 실패를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분은 아닙니다. 아까 앞장이에요. 앞장에 드 하빌랜드 그분이 이 극 중에서 죽으세요.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는 아름답게 뭐 죽은 역할 뭐 이런 게 되지만 계속해서 그 다음에 한 역할이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인상이 너무 깊었는지 계속 그 역할 만들어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안재모 씨가 야인시대로 뜨니까 그 뒤에 계속 그런 영화만 계속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시나리오가. 계속 약간 조폭 영화식으로.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게 들어오는데 이분도 뭐 스트로베리 블론드, 그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이게 다 1939년부터 1940년, 42년 옛날에 과거의 영화들이에요. 근데 여기에 모든 게 일단 조연인데 주인공을 어떻게 좀 서포트 해주다가 자기는 희생을 당해서 죽는 역할이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자기도 신물이 난 거죠. 그 신물이 나가지고 더 이상 워너브라더스 소속사한테 소속사 대표님이 저 이런 역할 진짜 못하겠습니다. 저 이런 역할 계속 맡기시면 안 할게요. 그렇게 해버렸어요. 근데 이 당시에 이 워너브라더스를 포함한 이 제작사에서 여기에 소속한 배우가 만약에 역할을 거부하잖아요. 그럼 활동을 정지시켜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 권한이 영화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드 하빌랜드 이분이 거부를 하다가 6개월 활동 정지 처분을 받으셔가지고 이분은 아니고 워너브라더스 상대로 소송을 했는데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드 하빌랜드가 승소를 하고 배우의 계약 기간이 활동 정지 기간을 포함해서 7년으로 제한이 되게 됩니다. 이 드 하빌랜드 법의 7년이 계속 여러 나라에서 쓰이는 어떤 연예인이라든가 배우, 가수 이런 쪽의 법에 차용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드 하빌랜드 분이 큰일을 하셨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런 그 법이 차용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 물론 지금 여기서 약간 그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서 나중에 그게 깨진 부분은 여기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그 바로 전에 동방신기에 5명이 있었잖아요. 지금 2명만 활동하고 있죠. 근데 JYJ라고 이 3명이 떨어져 나왔어요, 처음에. 근데 이 떨어져 나오면서 그러니까 여기서 그때 5명의 부모님들이 우리는 절대 뭐 헤어질 수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지장까지 찍고 했는데 결국에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 사태가 뭐를 불러왔냐면 이 당시 SM 엔터테인먼트가 지금 현재 첸백시 사태도 이거랑 약간 뭐 비슷하게 얽혀서 언론에 나오고 있죠. 이 JIJ가 이렇게 나갔다고 해가지고 방해 행위를 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합니다. SM이랑 문사년 그 당시에 JIJ가 이런 따로 활동을 시작하는 그 계약을 했다고 해가지고 방송 출연이나 가수 활동을 방해하는 활동을 했다. 그래서 이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자제를 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 이분이 JYJ죠. 그래서 SM으로부터 독립하여 결성을 했는데 이거를 방해를 하려고 방송을 막 막았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하고 그 다음에 가겠습니다. 7년이 이제 나와요. 그래서 저 문제의 근본이 그거였습니다. 계약이 10년, 13년짜리였어요. 물론 남자 아이돌은 군대를 가긴 하지만 그래도 10년, 13년을 묶어놓는다는 것 자체는 만약에 성장을 했을 경우에 다른 데로 가는 기회를 박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여기서 지금 법을 바꿉니다. 표준 근로계약을 바꿔요. 그래서 2009년 7월 8일 날 여기 뭐 연예인 권익과 연예산업발전 2마리 토끼를 잡는다. 이렇게 딱 대대적으로 해서 했는데 표준 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 가수 중심으로 한 표준 전속계약서랑 연기자 중심으로 한 표준 전속계약서 2종을 공시를 했어요. 자, 뒤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뭐 저분들이 연기도 하시니까. 근데 이게 일단 가수를 시작을 했잖아요. 동방신기가. 어느 부분에서 바뀌었나 봅시다. 그 드하빌랜드법의 7년이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뒷장으로 가면 세부 내역에 전속계약서에 있어요. 자, 연기자랑 가수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연기자 7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 설정. 연기자의 경우 7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수는 계약기간에 제한이 없지만 7년이 지나면 해지를 용이하게 함.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해지 통보 후 6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되는 걸로 실질적으로는 7년 6개월입니다. 근데 왜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죠. 왜 그럼 하필 7년이냐? 그러니까 아까 드하빌랜드법에서 차용한 거일 수가 있어요. 7년이란 게 그거죠. 만약에 3년, 4년으로 짧게 해버린다. 그럼 가수 연기자들의 권익은 증대되겠지만, 그럼 이거는 또 소속사에서 키우려고 돈을 엄청나게 들여놨는데, 그렇죠. 트레이닝, 춤 연습, 춤 선생 붙여, 노래 선생 붙여, 외국어 가르쳐, 메이크업해, 성형해, 시술해, 그 돈을 뽑아내지도 못하고 다른 데로 떠나버릴 우려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15년 막 이렇게 해버린다. 그럼 이제 가수가 어느 정도 성장해가지고 더 큰 무대로 나아가려고 할 때 소속사가 발목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애매모호한 부분을 어떤 것으로 할까 하다가 7년이 적당하겠다. 그래서 공정거래에 인해서 아예 표준 전속 계약서를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 아이돌 7년차 징크스가 나온 거예요. 대부분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전속 계약서를 JYJ 사태 이후에 이걸 쓰게 되면서 이제 7년이 지나면 새로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7년이 지나서 새로 재계약을 실패하고 다른 기획서로 가버린다던가 은퇴를 해버린다던가 이러면은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니까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공이 7년차 징크스란 말이 여기서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소속 가수나 연기자가 특히 거기서 제일 잘 나가는 알짜들이 7년차 계약 기간에 접어들면은 그때 주가의 움직임은 면밀히 살피셔야 됩니다. 변동성이 심해질 수가 있으니까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성공적으로 JYP가 뭐 사라고 해서 9만 5천 원에서 4만 얼마로 가서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야 실패다 반토막나게 하지 않았느냐. 물론 그 부분 단편적인 부분 보고 할 수가 있는데 JYP가 지금껏 만들어지면서 커오는 동안 아까 하이브 지금 굉장히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SM도 챔백시 사태가 과거의 JYG 사태랑 오버랩 되면서 지금 또 말이 많아요. SM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뭐 챔백시를 누가 뒤에서 조정했다. 빼가려고. 뭐 여기 둘이 싸우는 건데 어쨌든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블랙핑크가 소속된 YG는 어때요? 블랙핑크 재계약에 실패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베이비몬스터랑 트레저가 크기도 전에 맛 언니들이 다 사라져버렸거든요. 그중에 이제 제일 잘 되고 있는 게 JYP예요. 제일. 뭐냐? 2PM은 여기서 맨 위에 쓰인 이유가 있습니다. 제일 오래됐어요. 근데 7년이 그러니까 2번이었겠죠. 7년을 2번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PM과 박진영 씨는 정말 끈끈한 관계예요. 2번 재계약에 성공했습니다. CR이 컨트랙터 리뉴어드예요. 그래서 재계약에 성공한 건데 2015년도 7년 차에 재계약에 성공하고요. 2018년도에 또 성공하고 2024년 저기에 2번이 있었던 이유는 살펴봐야겠는데 여기서 또 성공합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장 장수 가수가 됐고요. 그다음에 트와이스 여자 아이돌 중에 가장 중요한 포트폴리오잖아요. 여기서 데뷔트 2015년에 했죠. CR 컨트랙트 리뉴어드 2020년에 성공하고 2년 반 정도 흐르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스트레이키즈. 지금 BTS의 후발로 NCT랑 스트레이키즈가 거론되고 있잖아요. 스트레이키즈 놓치면 안 되죠. 데뷔가 2018년이었습니다. 지금 7년 차. 이번 내년도가 7년 차거든요. 여기 안 그려져 있죠. 2023년이니까. 내년도가 7년 차인데 재계약 1년 전에 전원 재계약에 성공해서 지금 월드 투어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뒤에 이제 니주도 있고 엠믹스도 있고 쫙쫙 있는데 이 가수들은 데뷔가 2009년, 2020년, 2021년 여기이기 때문에 7년 차가 아직 다가오지 않았죠. 근데 여기에 지금 선배들이 지금 이 2PM이 사실 옷을 찢으면서 그걸 시작했던 거 아니에요. 헐트비트 하면서. 그래서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라는 가장 지금 투톱 아이템 거기를 놓치지 않고 전원 재계약에 성공했다는 게 JYP가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임을 지금 증명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가 가장 성공적이고요. 이렇게 되면 선배들이 끈끈한 관계니까 후배들도 저걸 보고 배울 가능성이 높죠. JYP가 이런 면에서는 가장 탁월하다.
이런 모습이고요. 자, 여기서 그래서 나왔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년도까지 아직 1년이 남았는데 전원 조기 재계약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하는데 지금 하고 있어요. 서울을 시작해서 전 세계를 돌 건데 서울 공연을 지난 주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이키즈는 아주 행복한 지금 상황이고요. 뒤에 지금 저 방찬이라는 멤버가 그 얘기도 했습니다. 창빈이군요. 창빈 씨가 마의 7년 스테이. 여기는 아미가 아니고 스테이입니다. BTS의 팬클럽은 아미죠. 이 스트레이키즈는 스테이에. 스테이에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 그 말에 책임지는 스퀴즈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라는 코멘트까지 날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좋은 상황이고요. 자, 문제는 YG죠. 자, 여기 YG에 딱 들어가 보면요. 이거밖에 없어요. 자, 일단 크기가 비슷한 건 요거 3개. 크기가 비슷한 건 이거 3개고 여긴 작습니다. 물론 음악성은 뛰어나지만 그렇죠? 저도 좋아해요. 근데 여기 지금 트레저랑 베이비몬스터가 크기 전에 블랙핑크가 나가버렸다. 그러니까 그룹으로서는 존재하지만 개개인의 계약을 실패해서 다 레이블 세워서 다 독자 활동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7년차 재계약을 선배가 실패해버리면서 빅뱅은 해체가 됐고 없어요, 뒤에가. 지금 이런 건 가장 큰 타격. 그래서 포트폴리오 숫자가 적은 경우에는 마의 7년차를 더욱더 주의해야 된다. 여기서 지금 나오는 것이고요.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아까 저 마의 7년차는 남자 아이돌, 여자 아이돌 다 공이 조심해야 될 것이고 엔터 투자에서. 자,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슈가가 이번에 음주운전 때문에 지금 하이브 사옥에 온갖 하완들이 다 있는데 여기 뭐 입에 담기 힘든 말들만 다 붙어 있어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해가지고 주로 남자 아이돌이 이러거든요. 슈가가 0.227이고 예전에 강타, 신혜성, 이재진, 강인, 은지원, 김재중, 전진 뭐 이렇게 쫙 있어요. 자, 근데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NCT 팬이 지금 저 하한을 보내는데 저기 했다. 음모 저기 꾸몄다. 그 얘기도 있습니다. 지금 밝혀지지 않았어요. 저게 진짜 슈가 팬이 아니고 아미 팬은 아니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길거리에다 그걸 걸었습니다. 해외 아미 팬들은 여전히 응원한다. 이렇게 걸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논쟁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수사에 단위까지 갈지는 모르겠으나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진짜 암인지 진짜 아미 팬을 가장해서 일부러 음모를 하는지는 몰라요. 일단 삼성전자는 슈가를 선택했습니다. 자, 이 논란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파라과이 법인의 X인데요. 이걸 올렸습니다. 슈가가 찍어놓은 광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슈가의 논란을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진 씨는 이제 군복무 잘 마치고 이제 나오고 있죠. 슈가 씨는 이제 공익근무 하다가 저렇게 된 거고.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여자분들이 조심해야 될 거. 이건 SM인데 SM 들어가면 쫙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저기죠. S파. SM에서 또 제일 훌륭한. 자, 뒤로 가겠습니다. 야, 너무 아쉽죠? 이재욱이랑 카리나 씨 5개월 연애하다 깨졌어요. 자, 근데 어저께 30일 날 주말에 그 지코 씨가 저기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이재욱 씨가 나 노래 불렀거든요. 뒤로 가겠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이거 일부러 그런 건가요? 외로워서 그래 이걸 했어요. 그래서 지금 타이틀이 다 나왔어요. 이거 정말 이 표정이 이건 가짜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카리나 씨랑 헤어져서 너무 외롭다 이거. 그래서 군대를 간답니다 내년에. 그래서 너무 아쉽죠. 그러니까 카리나 씨가 악플에 시달리다 못해 연애를 포기했잖아요. 자, 뒤로 가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자, 아이돌의 식단입니다. 자, 누가 이거 따라하다가 반나절 만에 포기했대. 아이돌들 여기 식단인데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데 효민 씨인데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이 여자 아이돌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뒤로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면 SM 유니버스 대치동에 학원이 생겼어요. 네, 여기 다니시면 됩니다. 한 학기에 1,000만 원이에요. 2024 SM 유니버스 학원 정규 학원인데 학교입니다. 그냥 국영수부터 다 가르쳐줘요. 일반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요. 그 학교 시간에 하니까요. 자, 이걸 가면 됩니다. 자, 근데 마지막 장면 보겠습니다. 자, 누가 과즙세연입니까? 정답. 맞춰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거는 이수지 씨는 SM 유니버스 뭐 학원이라던가 연기학원 안 다니셨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겁니다. 끼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타고나는 것이다. 이수지 딸끼.
네, 오늘은 이분과 함께 할게요.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환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전히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신데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이제 기업들이 밸류업 계획 내용 낼 때마다 학점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짚어볼 건 현대차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일단 화면 통해서 학점 먼저 만나볼게요. A 마이너예요. 좋을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이 정도면 잘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총평을 먼저 좀 들어볼게요. 예, 뭐 말 그대로 이제 A-니까 어쨌든 좋게 평가한 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잘했는데 이제 뭐 조금 더 발전할 여지가 있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잘한 부분을 우리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눈에 띄나요? 우선 이제 발표한 내용에서 이제 24년도 계획은 이제 시장 예상에 그냥 부합하는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고 25년에서 27년도 어쨌든 기대치를 뭐 충족하는 정도의 내용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고 이제 가장 좀 긍정적으로 본 부분은 이제 3년 동안 자사주 매입 4조 원 하겠다고 한 부분. 예. 예, 이게 되게 긍정적이고 특히 저희가 좀 굉장히 눈여겨본 부분은 뭐냐면은 그 자사주를 매입 소각을 할 때 우선주를 먼저 고려하겠다. 예. 라고 한 부분인데 이게 사실은 사람들이 좀 관가하는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이 우선주가 되게 좀 이상한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네. 사실 배당을 별로 많이 더 주는 것도 아닌데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돼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 주주 입장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되고 이제 자본 비용이 되게 높은 건데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자본 비용은 0이다라고 보통 생각하니까 자본은 네, 공짜다라고 네, 생각하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 우선주는 의결권도 없으니까 발행이 많이 돼 있으면 돼 있을수록 좋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근데 이제 현대차가 거의 뭐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대표 기업이잖아요.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경영진이 이제 드디어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을 좀 인식하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신호라고 저는 좀 보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본 비용에 대한 개념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현대차가 아주 이렇게 성질적으로 나서서 잘한 부분인 거네요. 우선주를 그렇습니다. 먼저 건들게 된 것은. 예. 그렇다면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뭐 첫술에 사실 배부를 수는 없는 것 같고 저는 뭐 일단은 뭐 이 경영진의 의지나 어쨌든 이 좋은 마음을 좀 어쨌든 응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의 하는 역할이라는 게 네. 이제 좀 뭐 좀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린다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그 자사주 매입 4조 원을 발표하면서 이 즉시 소각을 발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이제 뭐 KB금융이든 신한이든 다 자사주 매입하면서 바로 소각도 동시에 발표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자사주를 가지고 뭔가 다르게 뭐 이제 회사 돈을 갖고 예를 들면 대주주의 경영권을 방어하는 데 쓸 게 아니라면 즉시 소각하지 않을 이유가 1도 없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뭐 저는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매입하면서 그냥 소각도 같이 그냥 이야기하면 좋겠다. 뭐 실제 공시할 때 그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이 재무 상태표의 좀 비효율 부분에 대한 언급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당장에 우리 대차대조표 말고 이제 그 저기 손익계산서 그러니까 우리가 매출 얼마 일으켜서 영업이익 얼마 벌고 그 중에 얼마를 환원하냐 이 이야기만 보통 많이 하는데요. 우리나라 기업들은 되게 오랜 역사가 된 기업들은 과거에 돈을 번 걸 가지고 회사에 쌓아놨어요. 근데 이거를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주주 가치에 대한 인식이 좀 모자라다 보니까 좀 효율적인 곳에 쓰거나 주주 환원을 하지 않고 좀 비효율적인 비영업 자산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비영업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삼성동 부지 아하, 예, 네. 이거 꼭 이제 우리가 회사 돈으로 해서 갖고 있어야 되냐 음. 이제 이 뭐 논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KT에 대한 지분 그다음에 현대건설에 대한 지분 네. 뭐 그 외에도 사실 현대차 그 재무제표 이게 보면 자산으로 이게 꼭 우리가 이게 갖고 있어야 되는가 영업 본업의 차원에서 그럴 이유가 없는 자산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단계에 이제 더 발전된 플랜을 얘기할 때는 이런 거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면 이제 효율적으로 대차 대조표를 좀 만들 건지 이야기까지 들어간다면 되게 훌륭한 A+ 학점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다소 아쉬웠던
어떤 부분을 두 가지를 지적해 주셨어요. 자사집 매입에 대한 계획은 밝혔지만 즉시 소각이 이루어지지 않을 이유가 일도 일도 없는데 없다. 그 예. 부분에 대해서 네. 언급이 없었다라는 것과 함께 비영업 자산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 예를 들면 뭐 삼성도 부지라든지 KT 지분 이런 부분, 이 비효율에 대한 어떠한 이제 향후 방향이라든지 전개할 방향에 대해서 예. 언급이 있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라고 맞습니다. 언급을 주신 예, 겁니다. 하여튼 포럼에 이제 네. 저희가 포럼에 예, 이제 논평을 저희가, 통해서도 논평에 나온 달아졌고 내용입니다. 예, 우리 예, 예. 이창환 대표님도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주신 겁니다. 네, 네. 현대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일단 이렇게 우리 대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이러한 계획에 동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대할 부분들이 그래도 좀 많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기는 맞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럼 우리 현대차 얘기는 여기서 정리를 해보겠고요. SK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예. SK 에너지 통합 기업. 이 결국에 출범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SK 이노와 SK E&S 합병이 가결이 된 건데요. 예. 포럼 쪽에서는 좀 우려되는 점을 많이 피력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짚어볼 수 있을까? 일단 결론은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요. 예,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이게 좀 다른 건들 대비해서 좀 명확하지 않은 건이기는 해요, 이 건이. 그러니까 네. 이제 이 건의 경우에는 보니까 뭐 경제개혁연대라든지 뭐 일부 의결권 자문사나 이런 데서는 이제 이노베이션 주주의 손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포럼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저희는 이제 그렇게는 생각은 안 하고 있고 이건 오히려 이제 이노베이션이 지금 좀 어렵거든요. 그런 SK온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투자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차입도 좀 많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요즘에 석화 업황이 안 좋아요. 네. 근데 ENS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고 우량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셨던데요. 부자인 SK E&S 재산을 헐어서 가난해진 SK 이노베이션 메꿔주는 셈이다. 그렇게 이 표현을 되는 하셔- 거로 저희는 포럼에서는 그렇게 네.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과연 이제 그 각각의 기업들이 정말 그 독립적으로 이게 네.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했냐, 일반 주주의 이익을 모두 고려를 해서 이제 절차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그룹 체제라는 게 있다 보니까 사실 사실은 그 각 기업의 이사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대주주 그다음에 그 모회사에 이제 좀 의견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과연 이제 혹시나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해서 잘 되면 괜찮은데 이제 만약에 혹시나 이노베이션이 또 계속 이게 전기차 캐즘이 길어지고 하면 우량 회사였던 ENS까지 같이 이렇게 될 수도 안 있는 좋아질까 예. 봐. 네. 그러니까 뭐 잘 되면 또 모든 사람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일단 좀 크게 그런 우려 포인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그 두산 밥켓이나 로보틱스 합병 얘기 나오면서 주주들 굉장히 반발하면서 잡음 심했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는 두산 사례도 있고 해서 이것도 조금은 부정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예. 그룹이 생각하는 방향이라. 근데 결국에 통과가 됐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일단 포럼에서 내놓으시는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네. 일반 주주들, 그러니까 어쨌든 뭐 80% 이상 이렇게 찬성한 주주들은 어쨌든 이 SK온이라든지 맞습니다. 뭐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조금 긍정적으로 그렇죠. 예. 바라보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를 하면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SK 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재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는 예.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SK 이노베이션의 주총에서 지금 통과됐다는 이야기거든요. SK E&S는 거의 사실상 주 SK가 100%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되는 것이고 네.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이게 꼭 손해라고는 할 수 없는 예,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그 ISS 글래스리스도 찬성 의견 나왔던데 네. 뭐 일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장부가 미치라고 해서 네. 뭐 손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업황이 되게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꼭 장부가가 실제 가치와 꼭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러니까 SK 이노베이션 주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고려 사항이 그거였어요. 주식 매수 청구권. 이제 발표하시고 난 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었어요, 이노베이션. 그래서 뭐 매수 청구권이 없다면 아마 대부분 찬성했을 텐데 네, 네. 이제 매수 청구권 부분에 있어갖고 이게 반대를 해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좀 복잡한 마음이었을 거예요. 주총이 통과는 되고 나는 반대를 해야 매수 청구권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내가 반대를 하면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주분들이 그런 고민이 많으셨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SK 쪽 얘기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고,
밸류업 흐름이 계속 당연히 이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정부에서 제시한 기업 밸류업보다 더 이제 센 거, 좋은 거 가지고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바로 코리아 부스터 프로젝트라는 거였거든요. 이제 내용 면면을 살펴보니까 내용은 참 좋은데 사실 지난주에 한동훈 이재명 대표 대표회담했는데 공투세도 협의를 못 본 상태에서 이게 과연 될까? 그래서 뭐 들으시는 내용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면요. 제가 뭐 따로 들은 내용은 없고요.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어제 이제 간담회에도 저는 굉장히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이제 이런 큰 정당의 대표님들이 이 중요한 이제 회담에서 모두 발언할 때 이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뭐 이제 두 분 다 동등하게 제가 봤을 때는 이 주식시장 및 자본시장의 개선에 대한 이제 큰 길은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체가 이제 긍정적인 부분이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당 쪽에서는 이제 조금 더 먼저 인센티브 그다음에 이제 뭐 세금을 조금 네. 금투세부터 포함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조금 더 강점을 두시는 것 같고 이제 민주당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이제 또 어떻게 보면 조금 당연히 이제 또 다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지배구조 쪽에 집중하는 이제 부스터 프로젝트를 내놨고 내용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포럼에서도 이게 부스터 프로젝트 관련해서 논평도 내고 했는데 네. 되게 스터디가 많이 된 것 같다. 예, 내용이 이제 탄탄하다. 탄탄합니다. 예, 탄탄한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둘 다 필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인센티브와 세금 제도의 개혁과 이런 것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좀 상당히 좀 우리나라 과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은 좀 비합리적인 부분이. 네. 또 반대로 또 그거와 함께 사실 가야 되는 부분이 이제 지배구조 개선 부분인데 제 개인적인 희망으로는 이게 이제 야당과 여당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두 개 다 이제 되는 방향으로 되면 좋겠다. 서로 하나씩 주고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달 말에 예. 밸류업 지수 발표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지수 편입 여부 따라서 코스피 이제 대형주 시총도 막 지갑 변동이 이뤄질 거다. 왜냐하면 이제 연초에 그때 밸류업 막 바람 불었을 때 그 시총 상해 금융주 포함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었기 때문에 예. 이 편입 여부 따라서 종목별 차별화가 좀 이렇게 확연하게 진행이 될까요? 어떨 거라고 보세요? 제가 일단은 이게 밸류업 지수를 추정하는 자금의 규모가 얼마냐.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사실 연금이나 이런 큰 기관 투자자들 입장이 아직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 네. 것 같아서 예, 예.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뭐 제가 배팅을 해보자면 이제 저는 뭐 큰 차별화는 없지 않을까. 주가 차원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단기적으로 그런데 네.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급에 의해서 이게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이런 효과보다는 네.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기업의 평판 이슈, 그다음에 회사 이미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당장에는 지금 밸류업을 발표하는 회사가 많이 없다 보니까 밸류업 플랜을 발표 안 한 회사도 이게 포함된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무래도 밸류업 플랜을 하고 적극적인 곳을 여기에 지수에 계속 넣을 거니까 이제 여기 안 들어간 기업은 아무래도 주주 친화적이지 않고 좀 태도가 좋지 않은 기업으로 낙인 찍힐 우려가 있으니까 우리나라의 블루칩 회사들은 여기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오늘 온라인 파트너스 이창원 대표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9월 3일 화요일 앵커 브리핑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 올 들어서
좀 거래 특징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저가 매수 굉장히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이제 레버리지 상품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매수를 한다.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 오늘은 이 저가 매수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상반기에 이제 아마 개인 투자분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가장 대표적으로 저가 매수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어갔던 종목이 미국의 스타벅스하고 그다음에 나이키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초 급락 사태 이후에 또 저가 매수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갔던 종목들이 이제 반도체 관련주, 그다음에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뭐 이 정도 대형주들 중에서 이런 종목들이 저가 매수의 대표적인 종목들이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종목들의 주가 흐름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스타벅스 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캡처를 했을 때 주가가 94.57달러,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 주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스타벅스를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본격적으로 매수했던 게 7월이었거든요. 그때 보면은 이제 지금 날짜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 대략 70달러대 초중반 수준이었습니다. 그때 그 주가 그 정도일 때 이게 이제 그 당시 한 30%가 떨어져서 그 정도 주가로 떨어진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이 서학개미들이 적극적으로 스타벅스를 저가 매수를 해서 그 당시 주간으로는 이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됐습니다. 그때 이 주가 흐름을 좀 보면요. 7월 13일 날 치폴레 CEO인 브라이언 니콜로 전격 교체를 CEO를 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그날만 24.5%, 25% 가까이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는 표에서 보신 것처럼 94달러대 중반, 약 대략 95달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그 지난 한 달 반여 사이에 주가가 한 30% 가까이 올랐으니까 물론 30%다 고스란히 수익을 내신 분들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저가 매수의 효과를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나이키도 보겠습니다. 나이키는 6월 28일 날 하루에만 20% 주가가 빠질 정도로 이 실적 부진에 대한 타격이 컸던 대표적인 회사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나이키가 뭐 완전히 뭐 밀려날 수 있다, 뭐 아디다스 뭐니 이제 후발주들한테 밀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그때 나이키의 주가가 70달러대 초반, 60달러대 후반까지 내려갔습니다. 근데 현재 주가 83달러죠. 대략 이 나이키도 역시 지난 한 달 반여 사이에 약 한 20%가 좀 넘게 주가가 오른 상태입니다. 결국 서학개미들의 저가 매수, 즉 스타벅스, 나이키는 아주 수익을 톡톡히 잘 봤다, 성공 사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내로 돌아와서 반도체 관련주들 주가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지난 8월 초 저점 때 7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었죠. 그때 이제 삼성전자를 저가 매수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조 단위로 그때 개인 투자자들이 했었죠. 근데 현재 주가가 8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7만 원대 좀 중반까지 다시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수익률이 꽤 한 10% 이상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SK 하이닉스 사실은 그림은 비슷합니다. 8월 5일 날 그때 급락 때 15만 원대 후반까지 떨어졌고요. 17만 원 근처까지 육박을 했다가 다시 떨어지다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17만 4천 원 정도, 17만 원대 중반까지. 역시 삼성전자보다는 반등을 좀 더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또 그 이후에 좀 되밀린 상태에서 형태로기 때문에 역시 한 자릿수 수익률 정도 내고 있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SK하이닉스의 이제 짝꿍이죠. 한미반도체 한 번 더 볼까요? 한미반도체는 9만 원대 중반까지 후반까지 주가가 그때 떨어졌었습니다. 저점 찍고 이제 올라와서 현재 11만 1천 원대까지 회복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 12만 원 근처까지 갔다가 좀 되밀려서 조금 수익률이 좀 내려온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반도체 3사는 반등을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수익률이 두 자릿수 이상 회복하지는 못한 상태다.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좀 부진한 그런 궤를 좀 같이 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모레퍼시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이제 화장품 대장주긴 한데 중국 쪽 상황이 너무 안 좋고 해서 주가가 많이 빠져서 개인들이 지난 8월 초에 2천억 가까이 한 번에 매수하는 등 저가 매수 굉장히 열심히 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11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반도체주들보다는 덜 떨어지고 꾸준히 좀 흐름이 나쁘지는 않긴 합니다. 계속 어떻게 보면 바닥을 다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좀 좋은 표현일 정도로 한데 주가는 12만 5천 원대, 이것도 역시 한 5, 6% 정도 수익률을 좀 나타내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네이버 한 번 더 볼까요? 네이버도 카카오와 비교되면서 카카오는 아직도 바닥을 찾고 있지만 네이버는 바닥을 찍었다라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제 뭐 대표적인 국민주 중에 하나죠. 주가가 보십시오.
반등을 8월 초반에 많이 떨어졌다가 반등했다가 다시 꺾였다가 반등을 꽤 세게 해서 지금은 16만 6천 원대까지 올라왔는데 역시 아직은 반등을 뭐 뚜렷하겠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동안에 워낙 많이 한 40% 가까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회복 중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그나마 앞서 반도체주나 아모레퍼시픽보다는 수익률이 조금 낮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두 자릿수 수익률을 회복했다고 보기는 아직은 이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국내 저가 매수는 아주 그렇게 근사한 그런 수익률을 내고 있지는 못하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를 8월 전체 한 달로 놓고 투자 주체별로 좀 수익률을 보더라도 개인들이 산 종목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산 종목이 다르죠. 개인들은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주, 아모레퍼시픽, 네이버 이렇게 주로 샀고요. 외국이나 기관은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가 LG에너지솔루션 같은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주를 좀 주로 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지난 8월에 4% 가까이 수익을 냈고 기관도 플러스 1% 정도. 반면에 개인은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정도 기록을 했는데 이렇게 반도체주들의 낙폭이 컸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개인들이 다시 저가 매수에 열심히 나서고 있는 업종이 바로 화장품입니다. 화장품 전체 업종 지수부터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표 보여주시겠습니까? 최근에 그러면 이제 업종 지수 보기 전에 개인 투자들이 최근에 이 식료품주군요. 식료품주들로 이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식료품주들을 많이 산 거를 보면 CJ 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들을 쭉 이렇게 개인들이 265, 235, 150억 정도 이렇게 사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음식료 업종의 업종 지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지수를 보면 전체적으로 6월 18일 날 그때 이제 고점 찍고 나서 계속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8월 5일 날 그때 급락하고 난 이후에도 반등을 별로 못하고 다시 흘러내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나머지 종목들 한번 주가도 비슷한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CJ 제일제당 보면 역시 비슷한 흐름입니다. 계속 최근에 흘러내리고 있죠. 그 다음에 농심도 보겠습니다. 농심도 마찬가지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반등하실 거의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삼양식품도 보겠습니다. 삼양식품도 역시 삼양식품이 사실은 앞에 농심이나 CJ 제일제당보다는 조금 더 낙폭이 큽니다. 뭐 그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던 탓도 있겠고 수출 증가 폭이 조금 둔화된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물론 여전히 전체적으로 음식료 수출이 계속해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좀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음식료 업종들 상반기에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였다가 좀 하반기 들어서 계속 좀 주춤하고 부진이 조금 오래 가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상반기까지 수출 상황을 보면 나쁘지 않고요. 7월, 8월 수출도 전반적으로 증가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폭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음식료 업종이 이렇게 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상반기 때 실적이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고환율 수혜였던 거죠. 근데 이제 금리 인하 얘기가 이제 가시화되면서 환율이 좀 하락세로 돌아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원화가 강세로 돌아오고 있다 보니까 이 음식료 업종들의 주가에 조금 힘이 달리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수익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율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음식료 업종에 대해서 이제 저가 매수를 하긴 하는데 과연 이제 반등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냐? 아직은 뭐 속단하게 이를 것 같은데 일단 펀더멘털이 꼭 나쁘지는 않다라는 거. 다만 증가 폭은 좀 줄어들었다라는 것. 이 두 부분 사이에서 이제 시장이 이제 과연 어느 쪽을 선택할 건지, 여전히 수출이 늘어난다는 쪽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걸 선택할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CJ 같은 경우는 곡물 가격이 떨어진 수혜를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해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밀가루를 비롯해서 이 국제 곡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만큼 원재료 가격은 부담은 줄면서 물건값은 뭐 떨어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재료값은 이러다 보니까 CJ 제일제당 같은 경우는 곡물가 하락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 세 회사 CJ 제일제당, 농심, 삼양식품 세 이 음식료 대장주들 놓고 봤을 때는 CJ 제일제당과 비교적 환율 하락폭이 적은 환율에 대한 그 손실폭이 적은 이 농심 쪽이 그나마 좀 낫지 않겠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 한번 보시면서 음식료 쪽들은 계속해서 좀 워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 강보합권 유지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약세 전환해서 다시 한번 770선을 하회하는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도 오늘 개장을 다시 할 텐데 그렇죠. 베이지부 공개라든지 뭐 고용 보고서 그리고 우리 시장으로 돌아왔을 때 밸류업까지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챙기실 게 많을 겁니다. 네. 하지만 바삐 움직이는 게 결국 우리에게 좋은 답으로 돌아올 거니까요. 저희랑 계속적으로 튼튼하게 전략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